안녕하세요. 방에 들어오신 분이 없네요. 예. 없어도 녹화를 하니까, 예,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19년도 들어서 저는 첫 번째 강의네요. 그쵸? 벌써 2019년도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다 돼가네요. 예. 참, 시간이 흐르는 게 정말 정광석 같다 그러나요? 정광석화 같다 그러나요? 빠르게 흐르는 그게 진짜 이 40대 이제 후반이 되고 이제 50대를 눈앞에 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어, 정말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40대는 40km로 가는 거고 이제 50대는 50km로 가는 거죠. 시간이 예, 그렇게 빨리 갑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산업 일반 기계 현황 및 전망, 예, 산업 동향 브리핑 그대로 계속 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도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정보를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뭐 이렇게 많이 안 듣긴 하시지만은 가끔 필요할 땐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지도하려고 하는 기업이 어떤 분야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파악이 되면은 아마 해당하는 분야를 유튜브나 그런 데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거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뭐 이 내용을 다 빠삭하게 알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때그때 공부를 하고 또 필요한 정보는 찾아보면서 미리 강의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좀 그래도 좀 함축된 정보가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그래도 조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19년도 1월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아닙니다. 다음 주죠? 마지막 주가 그렇죠? 12월 1일인가요? 다음 주 금요일은 금요일로 칠 때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강의를 하고 저는 이따가 후배 만나서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 기분 좋습니다. 벌써부터 뭐 제가 좋아하는 후배 만나서 같이 한잔할 생각하니까 기분이 벌써 좋아집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요. 오늘 제가 그 기업 아침부터 좀 바빴어요. 아침에 안양에 기업 상담을 갔다가 또 오후 2시에 부천에 기업 상담을 갔다가 2시가 아니고 1시 좀 넘어서 그리고 거기 기업 상담 끝내고 여기 왔고요. 이제 이거 끝나고 또 이제 후배 만나러 갑니다. 이래저래 할 일이 많아요. 그쵸? 뭐 바쁜 가운데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전에 갔던 기업은 소방 관련된 소방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였는데, 상담을 하다가 참 느낀 게 하나 뭐였냐면은, 어, 이제 기술을 개발하시고 실제로 이제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에서. 큰 기업은 아니었어요.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좀 부족해요. 아이디어도 좋은 게 있고, 본인들의 제품도 있고 합니다. 이미 작년 말경에 회사 설립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에 벌써 2차 수출, 1차 수출을 한번 진행을 했더라고요. 적은 금액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기술력을 가지고 아이디어도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는데, 이 기업의 하나 단점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가진 기술을 글과 말로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 환경을 조사를 했죠. 예.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좀 들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금 현황도 좀 듣고 직원 현황도 얘기를 좀 듣고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 뭐 기업설연구소 벤처기업 그리고 또 뭐죠 그 특허 등등등을 이제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고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해봤는데 뭐 형편없죠. 사실 뭐 기술만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있는 것이지 명확한 목표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기업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 기업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요. 굉장히 이상적인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나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느냐 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죠? 물론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시장을 여러 가지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일반 소비자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의 기호와 그리고 선호,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일반 소비자를
제조해서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향만큼. 대부분 그 역할을 어디 가나요? 대기업들이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더더욱이 중요한 것이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역대 어떤 정권도 중소기업을 좀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이 뭔가 좀 살기 좋은 경영 환경이나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게 사실이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부기관, 우리가 그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그 과제들, 그리고 정부기관이 조사하는 시장조사 자료들, 그리고 기술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산업동향 자료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걸 모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였다면은 당연히 중소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고 본인의 기업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그리고 우리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수요자 쪽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 거죠. 이 기업의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생각을 할 때 그냥 생각해보니까 좋을 것 같아, 필요할 것 같고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지만 그게 정말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느냐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사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중소기업들의 요구사항이나 필요들, 그리고 시장의 요구사항이나 필요들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정부의 시각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주로 중소기업들이 하는 것들은 대기업들이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파는 물건들에 대한 부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것을 받아서 부품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 팔 때, 혹은 뭐 반제품을 만들어 팔 때, 혹은 완제품을 만들어 팔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기업은 좋은 기술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상담한 기업은 맞아요. 좋은 기술 확실히 가졌어요. 소방 쪽은 뭐 저는 뭐 잘 아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의 것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소방이 그러니까 소방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거죠. 예방하는 시스템 측면에서 봤을 때, 혹은 화재가 났을 때에 그 화재를 감지하고 후속 조치를 하게끔 만드는 그 시스템에 있어서 지멘스가 많이 공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감지하고 그리고 중계 수신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이 난 거를 감지를 하고 연기나 온도 혹은 이제 그 뭐 불의 형태, 요즘엔 뭐 화상으로도 감지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요거를 정보처를 통해서 이게 화재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고 그거를 보내주는 거죠. 관리자 쪽에 소방 방제를 할 수 있는 곳에 보내주는 건데 그게 중계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는 곳이 수신 장치인데 이 수신부에서는 그 정보를 받아서 판단을 내려서 소방 방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어떤 그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현재 있는 시스템이에요. 있는 시스템 위에 뭔가 더 좋은 거를 얹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는데, 제가 시장 조사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감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 눈높이에서는 절대로 시장 조사를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시장의 규모도 모르고. 그리고 정확히 이거를 수요할 수 있는 곳이 일반적인 건축물 이외에 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없고, 물론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소비할 수 있는, 수요해 줄 수 있는 그쪽 측면, 수요 측면에서는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겠냐라는 거에 대한 조사도 사실 안 돼 있어요. 저는 뭐,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나 기술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좀 많이 해본 사람인데, 제가 그렇다고 뭐 전문가 반야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해야 될 일이 많았었어요, 이전에도. 그래서 뭔가 타당성 분석을 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내가 가진 아이템,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수요자 쪽에게 매력적일 수 있겠냐를 판단하는 어떤 몇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더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산업 동향에 대한 어떤 지식,
그리고 시장의 상태, 그리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수요도, 필요성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 기업이 과도하게 현재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려고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단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소방방지 시스템에 이제 PCB가 들어가고 그 시스템 안에 조그만 박스가 들어가더라고요. 뭐 컨트롤 박스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정보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 감지부에서 뭔가 감지를 하고 정보를 보내면 그거를 여기서 딱 처리를 해서 이제 그게 중개부가 되겠죠. 중개기가 처리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오늘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중개 장치를 금형을 잘못 파서 너무 크게 팠대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한편으로 볼 땐 좀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중계기가 과연 이 사이즈면 되겠냐? 라는 거에 대한 사전 검토도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보통 이 중계기는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여러분들 그 건물 보시면 벽면에 소화전 있죠? 소화전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함을 열어도 안 보입니다. 그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중계부에서 정보처리를 통해서 수신부 쪽으로 보내주는 건데 그 중요한 중계부 장치에 들어가는 외형이죠. PCB 자체도 너무 크고 외형도 너무 커서 거기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이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어이없는 이거는 실수입니다. 그런 실수는 사실은 이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 금형 하나 파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간다 적게. 큰 건 뭐 비싼 거는 몇 억까지도 가요. 그 금형을 수정을 하고 한번판 금형을 수정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구멍 하나 뚫고 뭐 홈 하나 파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크기를 줄인다라는 얘기는 그 금형의 베이스 말고는 금형도 뭐 여러 가지 단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베이스 외에 사출물이 들어가는 그 부분은 못 쓴다는 얘기예요. 새로 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발생하는 손실이 얼마나 클까요? 이 기업은 지금 당장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네 못 만드네 하는 상황인데 금형을 다시 파야 된대요. 그것도 완성품의 금형을. 시제품 금형도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이없는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수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제품이 과연 이 수요처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겠냐라는 거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안 돼 있는 거죠. 저는 우리는 사실 그런 거를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예. 그러면 최소한 몇 천만 원의 손실을 보겠구나, 이 기업은 단기간 내에. 몇 천만 원이면요, 조그만 중소기업은 직원들 한두 달치 급여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예, 앞으로는 요거를 좀 더 산업기술 동향을 파악해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걸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그쵸? 제가 하루 이틀 기업짓 할 것도 아니고,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정리되는 게 없으니까. 이게 일이 할 만하고 끊이지 않고 계속 누군가가 요구를 해온다면 끝까지 하겠죠. 어느 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것 때문에라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이 산업 동향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 산업 일반 기계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산업 기계라는 거는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는 그냥 기계예요. 이게 마우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마우스에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이거 잘 넘어가진 않네요. 오늘 참 이 빨간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미 제가 강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 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오늘 할 것이고 하얀색은 앞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걸 하면서
깊숙이 다뤄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갈 겁니다. 그럼 앞으로 뭐 이제 여기 LED 부분이나 항공우주 부분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뭐 조선도 한번 했었어요. 그 비슷한 주제가 있어서 한번 했었습니다. 정밀 마이크로 기계 정도 이 정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 막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또 이제 업데이트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또 그 새로운 강의를 하겠죠. 근데 올해는 어쨌든 이거 갈 거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요. 여러분들께 필요할 것 같은 정보들을 전달하는 다른 것들 주제 찾아서 하나씩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건 가능하겠죠. 뭐 구매 조건부, 해외 수요처나 국내 수요처는 다 해봤습니다. 해외 수요처나 국내 수요처 과제 진행하는 방법이나 사전 고려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거 한번 제가 찾아서 미리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산업 일반기기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일반 기계예요. 일반적으로 쓰이긴 하는데, 왜 이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서 다루고 있냐? 이거는 신성장 동력 4차 산업부 분야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4차 산업 분야와 중소기업 성장 기반 산업 두 가지 나눠놨는데요.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이미 다 했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은 중소기업 성장 기반 산업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성장 기반 산업 분야는 성장 기반은 뭐냐면요. 기존에 이미 많이 쓰고 있고 이미 일반화된 것들인데 근데 그 중에서 중소기업들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뿌리산업. 뿌리산업은 당연히 다 사실 정부에서 신경 쓰는 분야입니다. 주로 금속 쪽이죠. 왜냐하면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게 원자재잖아요. 재료. 근데 그게 또 금속 종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열 처리거나 표면 처리하거나 주조를 하거나 금형을 만들거나 뭐 소송을 하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다르죠. 이거는 산업 일반 기계로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기계들 그 중에서 어떤 기계냐 보면은 일반 목적 기계와 특수 목적 기계 두 가지 나누는데 일반 목적 기계는 내연기관, 유압기기, 풍수력기계, 밸브, 동력 전달 장치, 산업용로. 산업용로라는 게 뭐냐면 용해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 목적 기계 같은 경우는 운반 하역 기계, 냉동 공조 기계, 액체가스 여과 청정기, 포장 및 충진기, 가공 공작 기계, 농업용 기계, 건설 광산 기계, 섬유 기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금형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다 일반 기계로 보는 겁니다. 일반 기계를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이 적절히 조화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일반 기계라고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거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일반 기계를 가지고 정부 지원을 하겠다라고 보통 외치는 분이 뭐냐면요. 일반 기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일반 기계들에 무엇을 할 것이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떤 거를 접목시키는 걸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IoT죠. IoT, 사물인터넷, 그쵸? 기계와 기계와 사람 간의 통신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수행하고 중이다. 이게 국내외 정책 동향의 한 파트입니다. 한국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 기계에다가 뭔가를 더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이면서 효과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게 사실은 이거의 화두입니다. 이거의 화두. 이번 인더스트리 4.0, 오토메이션, 리볼루션, 하이테크, 인텔리전스, 어쩌고저쩌고, 사이버, 로봇, 스트라테지 등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 기계라고 해서 아날로그만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자동화, 그리고 인텔리전스, 뭔가 지능을 주어서 뭔가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요국들이 그러면 제조업 혁신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 잠깐 볼게요. 이미 앞서 우리가 봤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명칭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 되겠죠. 예, 발음이 좀 된장 같네요. 예. 근데 독일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Remaking America라고 부르고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자동화하고 이 기계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산업재형 플랜. 일본 남네요. 그쵸? 이름이 산업재형 플랜. 예. 중국은 Made in China 2015 스트라테지. 예. Made in China. 예. 중국 제품들이 많이 좋아졌죠? 과거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중국 제품이 품질이 안 좋다, 뭐 짝퉁이다, 그리고 뭐 정말로 안 좋은 제품들을 속여서 판다, 이런 조금 악명 높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샤오미를 비롯해서 여러 중국의 굉장히 기술도 높고요. 제품 수준도 품질도 좋고 그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긴장해야 돼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뭐 하고 있냐? 제조업과 ICT를 융합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보통신 기술과 제조업을 융합시킨다. 아까 말씀드린 IoT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빅데이터와 AI도 들어갑니다. 미국은 뭐 하고 있냐? 3D 프린팅도 첨단 제조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산업용 로봇을 활성화하겠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독일에서 하고 있는 거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독일은 잘하는 게 뭐냐면요. 하드웨어가 강해요. 미국은 뭐가 강하냐? 소프트웨어가 강해요. 근데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이 아니죠. 예전 좀 됐습니다. 예, 전화가 왔네요. 예, 전화가 왔네. 예, 예, 죄송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그 독일을 깜짝 방문했어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하고 깜짝 회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독일에서 박람회를 하고 있었어요.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박람회를 하고 있었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곳을 깜짝 방문해서 모든 사람들 놀라게 했어요.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독일은 하드웨어 강하고 미국은 소프트웨어 강하다. 우리 둘이 만나면 정말 좋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지금은 뭐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거를 좀 구분해서 서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국가 간의 협업도 필요하죠. 사실 거기에도 한국 정부가 한국이 기류를 좀 타야 되는데 한국은 잘 기류를 못 타고 있어요. 죄송스럽게도 미안하게도 한국은 아직 그 길이 못 끼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이 산업의 자동화도 많이 현재까지 뒤쳐져 있습니다. 특정 분야만 잘 돼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분야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약간은 후진국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 산업 재원 플랜은 뭐냐? 자동운전 시스템. 똑같은 얘기죠? 위에하고. 그러니까 제조업과 ICT 융합이나 산업용의 로봇 활성화 추진하는 거나 자동운전 시스템 하는 거나 결국엔 뭐냐 맥락은 비슷해요. 여기에 IoT 들어가고요. 빅데이터 들어가고요. AI 들어가고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측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은 뭐냐? 기업 생산의 네트워크 수평통합. 예. 모든 거를 제조부터 해서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합한다. 그래서 다 관찰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게끔 만든다. 이게 중국의 예, 계획입니다. 2015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비하면 사실 아직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독일, 미국, 일본을 시작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짚어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육성 전략을 짜내고 있는지. 보면은 2006년도에 독일은 하이테크 전략을 짜서 현재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개발하고 있어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G사가 민간 기업이 많이 주도를 합니다. G사가 주도해서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요. 그 모든 산업 간의 IoT 혹은 통신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로봇 혁명 일으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가치 사슬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잘하고 있어요. 여기 뭐 평가기로는 뭐 기업들 각계 추진하고 있고, 이게 좀 웃긴 게, 독일은 정부 주도의 어떤 사업이 되고 있고, 중국 정부 주도 사업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보면 정부와 민간이 잘 조합이 돼 있죠. 중국은 거의 정부 주도죠. 미국은 민간 주도의 사업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만 해도 민간 주도지만 사실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냐면은, 일본인 정부는 뭐 별로 이게 생각이 없어요. 근데 기업들은 막 서로 하겠다 난리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후죽순 막 지금 막 뭐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합이 안 맞아요. 통합이 안 돼요. 그런 게 좀 있어요. 현재 일본은 각계전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재밌죠? 그럼 한국은 뭐 하고 있냐? 한국은 뭐 별로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다.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지금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IT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IT 강국인 건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에게 다 많이 따라잡혔고 이미 우리 뒤처진 것도 많이 있어요. 분야별로. 근데 IT 기술을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축적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하고 중소기업의 육성 전략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바라고 있죠. 세계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뭐 좀 편승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회를 노려보겠다는 거죠. 예, 난 이 부분은 좀 아니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어, 우리의 주도에 대해 생각을 하고 뭔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걸 개발해서 뭔가 끌고 나갈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스마트 제조 및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수행 중이다. 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 제조하고 배출, 이번 스마트 팩토리는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는 작년에 비교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공장 자동화나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만드는 과정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됩니다. 예, 투입되고 있어요. 그것도 맞는데, 뭐 사실 뭐 딱히 그렇게 큰 수확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홍보도 많이 안 되고 있고요. 요번에 그 종합설명회, 저기 합동설명회 갔다 오신 분, 저도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신 분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올해의 과제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품 공정에서는 그대로 있고요. 어떤 분은 자꾸 뭐 제품 공정에서는 1억이 됐다고 자꾸 헛소리를 퍼뜨려 다니시는데 아닙니다. 5천만 원 똑같고요. 뿌리 산업은 1억입니다. 예. 뿌리 산업은 전에도 1억이었어요. 자, 그러면 4차 산업 시대를 맞는 국내 기업들의 현주소는 뭐냐?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참 2017년도 자료입니다. 참, 우리 참 어렵다. 자, 볼까요? 기업들에게 설문조사 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걸 어디서 했냐면요. 산업연구원 인더스트리 4.0 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기업들 대상으로. 근데 전혀 하지 않는다가 무려 45%, 절반. 보통이다가 또 49%, 활발하게 하고 있다가 6%입니다.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어떤 기업들인지 아세요? 주로 IT하고 ICT 관련된 업종에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뭐예요? 일반 제조들은요, 뭔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별로 관심 없다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고 바빠 죽겠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냐? 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와 모른다가 24%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있다는 71%예요. 알고 있다가 75%, 21%인데 뭐 별로 대응 안 하고 있는 게 무려 90 몇 프로입니까? 94%예요. 매우 잘 알고 있다 5%입니다. 자, 매우 잘 알고 있는 5%가 활발하게 하고 있다 6%로 매칭이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큰 관심 없다. 그리고 우린 그럴 만한 아이템도 없고 나는 4차 혁명이 뭔지 살펴본 바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좀 계몽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쵸?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고 있고 다 자동화돼가고 있고 나중에 만약에요 중국이 아주 간단한 기술마저도 자동화시키고 혁신화시켜가지고 뭔가 더 진짜로 생산의 혁신성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를 개발을 했다고 봅시다. 그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관련된 업종은 다 죽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
이게 뭐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좀 심각한 거예요. 음,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진 이유가 뭐냐? 뒤처진 게 맞으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참 이거를 기업에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기초과학 투자가 부족하다가 52.8%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창의적 교육이 미흡하다 43.3%. 참 멀리 갑니다. 그죠? 기초과학 투자가 부족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가 잘못돼서 4차 산업에 뒤쳐져 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기초과학 투자, 즉 뭐냐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안 하니까 기초과학이 뒤처지니까 그 결과로 파생된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일반 산업들인데 그런 게 없다. 대부분 다 해외에서 들어온다. 일본, 미국, 독일 이런 데서 들어온다. 그럼 거기서 쓰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게 없는 거야. 발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과학 투자 부족과 창의적 교육 미흡이 무려 몇 프로냐? 어우 엄청나네요. 52.8%, 44점 뭐 엄청납니다. 예, 심각합니다. 그죠? 예. 우리 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복승답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퍼센티지가 뭐 좀 이렇게 100%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업들조차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하고 있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뭐냐면요. 이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2016년도에 조사를 한 거예요. OECD에서 조사했겠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당시에 2016년도와 지금은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회자가 되는 기술이 있죠. 사진 한번 보이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이 있죠. 3D 프린팅이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죠. 로보틱스 있죠. 자,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이거를 가장 많이 주도하고 있냐를 물어보니까 역시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부분은 미국입니다. 100% 미국이 다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3D 프린팅 분야도 거의 100%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조금 독일이 좀 하고 있고요. 로보틱스 분야는 일본이 단연 앞서고 있고 스위스의 ABB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뭔가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걸 손꼽을 수 있는 게 4차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 제가 일반 기계 하면서 왜 자꾸 4차 산업 얘기를 하냐? 일반 기계라고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기계의 형태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혁신적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IoT, 빅데이터, 그리고 또 뭐야? 3D 프린팅, 그리고 인공지능, 로보틱스, 이런 게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게 일반 기계와 접목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점수로 만들어 봤어요. 평균이 5.9점입니다. 5.9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꼴찌입니다. 거의 꼴찌라고 보시면 돼요. 5.6점입니다. 한국이. 자, 안녕하세요. 예. 신청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근데 이놈의 대한민국은 5.6점, 평균의 5.9도 온미치는 5.6점이에요. 자, 덴마크 여러분들 한번 뭐가 떠오르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낙농국가 덴마크. 예, 덴마크 아닙니까? 덴마크도 우리보다 잘해요. 4차 산업혁명을 봤을 때. 걔네 소 키우고 풀 먹이고 막 그렇게 해서 국가가 이렇게 발전한다는데 우리보다 오히려 기술이 더 진보가 발전했단 말이죠. 물론 덴마크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다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핀란드, 예, 자이리톨. 핀란드도 6.6%. 우리나라가 덴마크나 핀란드를 볼 것 같으면요,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교육 자체가 창의적이지 못하다. 너무 판에 박힌 교육에 주입식 교육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모든 게 주입식이니까 문제죠. 판에 박힌 교육에 아이들의 창의력을 발동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방식이 아니고, 아이들을 가다 놓고, 요즘에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시죠? 가끔 봅니다. 저도 가끔 보는데, 야, 너 죽이더라고. 아이들 죽이더만 완전히. 응? 애들의 공부를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서울대를 보내더라고. 몇십억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대. 물론 이제 또 드라마긴 합니다만. 근데 그 돈을 내고서 또 교육을 시킨대. 그 아줌마만 믿고 애를 맡기면은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대.
그 보면서 생각해서 서울대를 그렇게 보내야 되나? 유학 가면 훨씬 날 텐데, 그 돈으로. 20억이면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까지 하겠는데? 박사까지 하고도 남겠다. 음, 대한민국은요, 제가 볼 때는, 교육의 지옥이에요. 교육의 지옥. 뭐 좀 약간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요즘 와이프랑 맨날 싸우는 게 이겁니다. 아이들 교육. 제가 딸만 셋을 키우는데요. 아이들 교육에 우리 와이프는 아주 그냥 열의가 있어요. 물론 뭐 치맛바람 불 정도의 그런 그런 아줌마 스카이캐스 나오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육비도 교육비인데, 애들은 언제 쉽니까 도대체? 자, 학교를 8시쯤 나갑니다. 다행히 가까워요, 학교가 집에서. 나가서 공부를 하고, 한 3시나 4시쯤 끝납니다. 그러면 어딜 가냐면, 중간에 동네 시장에 간식집을 들립니다. 그래서 분식 가서 간식을 좀 먹어요. 우리는 이제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시장 간식집을 터가지고 아예 거기서 장부를 만들어 놨어요. 한밭집처럼. 그래서 우리 애들 가서 먹고 이름 적어놓고 가격 써놓으면 나중에 월말에 결제해 줍니다. 근데 어쨌든 먹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안 하지만 얼마 전에는 피아노 바이올린을 가요. 따지지 다 갑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뭐 하냐?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근데 공부하는 일반 공부방이 아니고요. 무슨 메타인지 학습법인지 뭔지 그런 걸 시킨대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애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그게 내가 그랬어요. 힘드니? 물어보니까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드니?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해하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어렵대. 그래? 하기 싫어.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그래. 그럼 하지 마. 그것만 던졌다가 와이프랑 이혼할 뻔했어요. 예. 근데 저는 뭐 그런 식의 공부를 그렇게 시켜야 되나? 저는 공부를 되게 안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실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공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각 학교 가면 운동, 오전 수업 시간 잤다가 오후에 점심 먹고 운동, 그리고 저녁도 잘 까먹고 자율학습 한다고 들어가 있으면 거기 앉아서 공부하나요? 자지. 엎어서 잤어요.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뭐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잘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그런 건 맞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그 틀에서 봤을 때는요. 정형화되거나 이미 만들어진 것은 의미가 크게 없어요.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인데 뭔가 아이디어가 좋고 그리고 남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것, 사소할지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를 발휘해서 이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인데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어렵다라는 게 맞는 말이긴 해요. 얘기가 딴 데로 샜습니다. 예, 샜는데 자, 공부 생각해보세요. 아마 우리 전문위원 대부분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요즘에 젊은 이제 위원님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결혼 안 하는 미혼분들도 많으신데 결혼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아이도 낳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나 그 고민 좀 하세요. 예, 저는 저는 반대입니다. 예, 그런 식의 대입을 위한 교육 같은 건 저는 별로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 자, 이건 이제 뭐냐면요. 이거는 그 부역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2017년도에 조사했나요? 18년도에 조사한 건데, 그, 건설기계의 주요 품목별 세계시장 규모를, 전망을 해놓은 거예요. 유압 펌프하고 MCV, 뭐 자동 변속기, MCV 뭔지 못 찾았습니다. 모르겠네요, 이게 뭔지. 자동 변속기, 유압 브레이커, 크러셔 등등등이 있습니다. 크러셔는 그 아시아 굴착기에다 앞에 딱 그 바지 떼고 달면은 이렇게 딱딱 부시는 거, 그 큰 지켜져 생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건설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크러셔는 이 건물을 부술 때, 철거할 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예전에는 큰 이 철구로 이렇게 건물을 때리고 했지만 요즘도 그걸 쓰긴 하지만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거는 좀 안 됩니다. 그래서 크러셔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부시고 잘라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데 보니까 세계 시장 규모가 보세요. 크러셔도 점점 높아지죠. 크러셔는 사실 뭐 시장 포션이 크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분야인데 지금 높아집니다. 다른 부분들 보면은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보면 안 되죠.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하고 제3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설 경기 더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예전처럼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데 중동 국가에 가서
건설을 하든 그렇게 열심히 하든 그런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그렇게 크게 선방을 못하고 있어요. 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예, 뭐, 뭐 자꾸 얘기를 하면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짚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건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건설에 들어가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수요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누적 평균 성장률이 뭐 MCV가 이게 못 찾아볼 거랬네. 예. MCV가 24.48%라면 꽤 높은 수준이죠. 매년 전년도 대비 24. 거의 25% 정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니까. 또 보면 이제 이거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플랜트 발주 얘기네요. 그쵸? 이게 뭐 우리나라 것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전 세계 발주액을 다 지금 써매는 겁니다. 합쳐놓은 겁니다. 뭐 케미칼 분야, 화학 분야, 가스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 그리고 오일 정유 분야죠. 그리고 파워 플랜트, 이제 저 발전 분야죠. 그리고 워터는 수력 분야죠. 이런 쪽이 좀 많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발전소를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죠. 음. 근데 좀 웃긴 얘기도 있긴 하죠. 우리나라는 핵을 없애자, 원자력을 없애자 그러고 가면서 해외에는 원자력 만들어줄게 그러고 있으니까 좀 웃기긴 하죠. 그렇죠? 하여튼 뭐 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력을 필요로 하고 뭔가 이 공장 시설들을 필요한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보면 건설기계 산업 현황에서 이제 자동차, 건설 관련된 자동차 분야를 볼 것 같아요. 밑에는 건설기계고요. 위에는 자동차 분야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생산하고 국내 판매 수출하고 이건 국내 시장을 본 겁니다. 생산하고 국내 판매 수출하는 거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에스티메이션이고 2017년 포캐스트 한 건데 2016년도 에스티메이션 한 거하고 전년도를 비교해 보면 수출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쵸? 2014, 15, 16 마찬가지. 2017년에 포캐스팅 한 건데 2017년도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짐작으로는 더 줄었을 거예요. 여기 중국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산업 국내 생산 규모도 보면은 건설기계 산업 규모는 커지는데 산업 규모 커지는 거 보세요. 위에 해외 쪽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작죠. 1.6%. 누적 평균 성장률이 1.6%. 정말 낮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 안에는 그닥 먹거리가 많지 않다. 건설 쪽으로 해서는 이제 건설 시장 자체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기계들, 물품들, 장비들, 이런 것들, 차량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요가 많이 줄고 있다. 성장도 너무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를 봐야 돼. 해외. 국내를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부가 많이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중소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해외에 보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대기업들 잘하고 있냐? 대한민국에 중공업 잘하는 세계 회사가 있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두산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세계 회사가 그닥 성적이 좋지 않아요. 해외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건설 중장비 분야에서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술 동향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일반기기의 실적 영향은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공정 효율 향상에 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기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일반 기계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만들 것이냐가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공정 효율을 향상시켜서 그 이유는 뭐예요? 생산비는 낮추고 생산율은 높이고 그리고 저기 뭐예요? 뭐죠? 불량률 낮추고 납기 단축하고 품질 개선하고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요 산업 일반 기계에 있어서의 정부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그냥 산업 일반 기계 그러면 그냥 아날로그처럼 보면 안 돼요. 그럼 산업 일반 기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이 기계를 어떻게 더 똑똑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기계 잘 만들어요. 저도 기계를 만드는 쪽에서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봤는데 대한민국 기계 되게 잘 만듭니다. 제가 만나봤던 중에 한 분은 그 직조기를 짜는 분이었는데 주로 어떤 직조기였냐면은 그 레깅스 직조기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얘는 레깅스는 그 다리 부위를 보면 봉합 부위가 없잖아요. 한 판으로 짜는 건데 그 기계를
도면 없이 만들더라고요,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분은 자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깊이 빠진 이 신용불량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거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예, 자료는 보내달라고 하면 얼마나 보내드리니까 읽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요. 정부가 됐든 해외 시장이 됐든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나 인증 현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방법을 찾으면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방법은 있어요. 오늘 갔던 그 소방 쪽, 오전에 상담했던 그 소방 시스템 개발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술이 좋고 제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이 있지만 상용화를 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설립한 지 얼마 안 되게 됐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뭔가요? 자꾸 돈 까먹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돈 까먹는 짓. 제대로 시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금액 파가지고 제품 만들어 놓고 나중에 금액 다시 새로 파야 되고 수천만 원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짓을 자꾸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면밀하지 못하다. 기업들이 목이 너무 아프네. 죄송합니다. 저 커피 좀 잠깐 마실게요. 요즘에 날도 건조한데 미세먼지까지 해가지고 기관지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말도 많이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말만 했네요. 예. 오늘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한 시간을 따지면 한 5시간 이상 말았을 것 같아요. 예. 자, 기업 입장에서는 좀 주도 면밀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마케팅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광고하는데 마케팅의 범죄에 속하는 게 이런 부분이 속해 있어요. 시장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환경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환경을 조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인증, 규제, 그리고 판로 등등등. 이런 것도 조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어도요. 그 기술 나중에 딴 데 뺏기게 돼 있습니다. 카피하는 거는요. 정말 쉬워요. 제품 하나 사가지고 뜯어보면요. 웬만하면 다 만듭니다. 요즘에는. 그런 기업들이 하나의 게 뭐예요? 제품을 만들기 전에, 제품화 시키기 전에 CF를 만들어야죠. 요즘 좋은 거 많잖아요. 3D 프린팅. 비용이 좀 들긴 합니다. 요즘 3D 프린팅 하나 어디가 막혀서 쓰려면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금형 파는 것보다는 적게 들잖아요. 저렴하게 들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서 써보고 이게 맞나? 제대로 작동을 하나? 문제없나? 파악한 다음에 완제품을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손을 좀 대줄 필요가 있어요. 좀 힘들긴 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는 디렉션을 줄 필요는 있어요. 대표님, 제품을 만들지 마시고 일단 CF부터 갑시다. CF는 싼 건 500만 원에 만듭니다. 아니면 3D 프린팅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우선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고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제품을 만듭시다. 성급하게 제품 만드는 거 좋지 않아요. 물론 그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몇천만 원 수출을 했어요. 작년에 했더라고요. 1차로. 제품을 바로 개발해서 만들지만 수출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수출이었냐면은 짐에 쓰이는 제품을 카피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면 삭제하고 해서 수출한 거였어요. 카피 제품이죠. 본인들 제품은 아닌 거예요. 자, 시장 대응 전략 보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IoT 기술 응용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서비스 및 필드 데이터 확보를 해라. 왜 필요해요?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뭐냐면은 내가 판단해서 제품을 보완하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요. 시장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오전에 상담했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회사는 이제 그 중장비를 제조하고 판매 혹은 임대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자기들이 판 중장비를 연구 관리해 줍니다. 물론 그 관리하는 관리비용, 메인터넌스 비용 받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자 측에서는요, 비용을 내더라도 관리해 주는 걸 선호해요. 왠지 아세요? 그 기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춰야 될 시설, 시스템, 사람을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세이브하고 캐터필러한테 맡기는 거예요. 캐터필러는 어떻게 관리하냐면요. 중장비 자체에다가 IoT 기술 접목시켜가지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계속 얻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 예를 들어서 차량 종류 같으면 엔지니어를 교체할 시기가 됐다 그러면 알아서 갑니다. 사람이. 가서 교체해줍니다.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생산이나 건설 현장 혹은 채굴 현장에서 기계를 멈출 일이 없어요. 기계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고장나서 만약에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기계가 스탑됩니다. 기계가 생산 현장에서는 기계가 스탑되면 이루어지는 손실은 정말 커요. 납기도 단축해야 되죠. 불량 발생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그동안 노동자들은 뭐하고 있나요?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뭐하고 있어요? 청소하나요, 공장? 그냥 임금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캐터필러가 그거를 틈새를 공략해가지고 이 기업들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당신들 이거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얼마 비용 들어가? 인력 얼마 들어가고 만약에 기계가 전혀 쓰잖아? 그럼 얼마 동안 일을 못해. 수리할 때까지.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관리 맡기면 부품이 고장나기 전에 내가 교체해줄게. 수명 주기를 다 이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미 이들은 축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와요. 예를 들어서 이 베어링 교체해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면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직원이 거기에 맞는 베어링 딱 들고 나갑니다. 나가서 교체 바로 해줘요. 시간 오래 걸리지 않게끔.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 효율을 내게끔 만드는 거죠. 중소기업들도요, 사실은 이런 거 아이디어 내가지고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초기에 시작할 때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개발과 비용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거를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우리가 판매하는 기계에 대해서 이런 IoT 시스템을 부착하고 장착을 하고 거기에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적재적소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 돈 좀 줘. 그러면 가능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서 메인터넌스 시장, 즉 유지보수 시장이 많이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AS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요. 메인터넌스 시장이 따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시장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또 다른 2차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대체 한번 팔고 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1년, 2년 유지보수 기간, 무상 AS 기간 지나가요. 그 다음엔 뭐 하는지 아세요? 안 고칩니다. 이 사람들 기계를. 안 고치고 지들이 뜯고 막 하다가 아예 안 돼. 그러면 아예 버려. 새로 해. 이런 식입니다. 즉 제조해서 판매하는 쪽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메인터넌스 시장, 그러니까 유지보수 시장에 대해서 뭔가 신경 써서 누가 서비스 모델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비용 감소도 되지만 기계 장치가 고장나서 생산 활동을 멈춰야 되는 그렇게 발생하는 손해들 이런 것들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쪽 회사에서 기계를 쓰면서 그거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나 시스템을 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업들이 또 가지고 오는 거죠. 자, 뭐 일반 기계에다가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네요. 그쵸? 제가 원래 딴지 잘 셉니다. 이렇게. 세지만 쓸데없는 얘기 별로 안 하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네,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반 기계, 산업 일반 기계를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정보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설 광산 기계, 기타 산업 일반 기계, 그리고 농업 기계, 산업 일반 기계, 식품 포장 기계, 운송 화약, 인쇄 섬유, 일반 가공 기계 등등 해가지고 이미 많이 지원해 놨습니다. 매년 볼 것 같으면요, 가장 큰 부분이 어딘가요? 산업 일반 기계입니다. 산업 일반 기계 관련 기술에 가장 큰 정보 자금이 저희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40%가 넘죠. 이것도. 비중이. 실제로 보면 가장 작은 게 뭐예요? 보니까 일반 가공기계가 가장 작네요. 보통 일반 가공기계 그러면 뭐 일반 가공기계 많죠.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공작기계라고도 부르고 이제 마더머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기계를 만드는 기계죠. 밀링, 선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이미 많이 좀 자동화가 돼 있고 CNC 선반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죠. 밀링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사실은 기계 한 대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보통 몇 억씩 가는 기계도 있죠. CNC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가공소를 거쳐서 보통 오죠. 필요한 것들은 그것만 전문으로 가공해 주는 데 맡겨서 기계를 부품을 가공해서 오죠. 보통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계는. 근데 기타 산업 일반 기계 관련 기술한 것들은 기계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많은 자금을 배정해 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 일반 기계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을 그러면
이제 기술개발 탐험을 삼고 있냐? 벌써 5시간 다 돼가네. 아유, 일 어떡하나? 5시까지인데. 자,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6시 강의 들어오신 거죠? 위원님. 아, 예.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목강의 올리셨어요? 아, 일부러 조용하시는 거예요? 아, 크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기침하셔도 괜찮고, 재채하셔도 괜찮아요. 정도윤 위원님께서, 예, 같이, 예비위원님께서 같이 이제 강의 듣고 계신데, 혹시 이전에 어떤 직종이 있으셨죠? 건설에도 있었어요. 건설 쪽에 있으셨어요? 네. 아, 제가 건설에서 했었던 분 앞에 건설 얘기했습니다. 예. 번데기 앞에 줄을 잡았다 그러죠? 예. 건설이 많이 힘들죠,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공실이 많아요? 아파트가. 건설이면 어느 쪽 건설이에요? 일반 주거용이에요? 아니면 주거용 네. 아파트 쪽에 있었어요? 네. 아. 공실 너무 많던데요? 다니다 보면은. 예. 사람 심리가 내가 편한 교통하고 직장 가까운 데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거죠. 아, 그쵸. 예. 사람 심리. 하긴 저도 그렇게 삽니다. 예. 보면은 아파트들 이렇게 새로 진 데를 가보면 뭐 지방 다니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 살기 좋다. 산도 있고 막 좋은데 공실이야. 근데 보면은 학교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나이만 들면은 그런 데가 살고 싶어요. 예, 애들 학교 다니 졸업하고 그러면은 예. 어쨌든 계속 하겠습니다. 예. 어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그 산업용 섬유 설비도 이제 이 다루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고요. 산업용 레이저 가공 장비. 레이저도 요즘에 뜨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굴삭기용 어태치먼트. 예. 고효율, 발음이 안 되네요. 고효율 유압 밸브 제어 시스템. 고효율 전기 유압 액추에이터. 예. 말도 어렵습니다. 예. 고성능 소형화 트랜스미션. 이거 좀 알겠네. 뭔지. 준비기 모르시겠죠? 뭘 준비하는 건지. 예, 섬유 관련된 겁니다. 염색 가공기 등등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섬유 강국이었는데 지금 많이 죽었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중공업이나 조선 쪽에 많이 강했다가 지금 많이 쇠퇴했단 말이죠. 다시 이제 도약을 해야겠죠. 근데 섬유도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섬유도 첨단을 하면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섬유형 센서를 개발을 해서 지금 막 시험을 하고 있는 이제 추세긴 한데, 사실은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멘티기업 중에 하나에서도 전도체 섬유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체 섬유. 만들긴 만들어집니다. 이제 전도체를 넣어서 이제 원사를 만들어서 직조를 하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염색만 하면은 전도성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아마 이제 거기에 어떤 이제 굴이나 어떤 그런 이제 전도체가 코팅이 되어 있거나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근데 아마 염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만약 해소가 돼가지고 뭔가 진짜 전도체 섬유라든가 아니면 센싱 원사 등을 개발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만약에 LED 기술이 들어간 섬유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상상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예, 아직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기술인 것 같긴 하지만 LED는 사실은 규소가 원료죠. 예. 근데 하여튼 그게 들어가서 LED에 하는 그러면 규소가 들어가 있는 원사를 만들어서 주변 환경에 반응을 해서 빛을 낸다든가 색깔이 변한다든가 만든다. 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첨단이죠. 자, 산업용 섬유 중간재 제조 공정에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섬유 직조하는 기계들입니다. 예, 보면은 섬유 스프레딩 장비, 섬유 스프레딩 장비 뭐예요? 섬유를 쫙 펼쳐놓는다는 얘기죠. 재직, 옷감을 짠다는 얘기입니다. 섬유를 활용해서 NCF 제조 장비, NCF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3D 패브릭 제조 장비는 뭐예요? 3D, 3차원적으로 어떻게 제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브레딩 장비 무슨 많네요. 프리프레그 제조 장비, 예, 이런 것도 있었나요? 프리프레그 제조 장비, 예, 별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산업용 섬유를 중간재를 제조할 때 들어가는 장비래요. 이미 나와 있는 장비죠. 이런 걸 똑똑하게 만드는 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내가 너무 좀 잔소리가 많았네요. 그죠? 그리고 산업용 섬유 중간재 제조 및 성형 공정. 그래서 섬유를 가지고 성형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파이버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하이바 그러는 거 아시죠? 머리에 쓰는 거. 헬멧이라고 부른다. 원래 명칭이 헬멧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만드는 게 소재가 파이버죠, 파이버. 예전엔 철모를 썼어요. 근데 철모는 지금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파이버를 이용한 헬멧을 만듭니다. 사실 파이버도 섬유죠. 섬유로 거기다가 이제 열을 가하고 압축을 가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단단하게 만든 건데 그 단단하기가 정말 뛰어나죠. 그게 방탄 이제 소재로도 쓰이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거 뭐 하는 장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산업용 섬유 적용 분야가 뭐가 있냐 보니까 인더테크, 예, 산업기술 얘기하는 겁니다. 클로테크, 이제 옷 제조기술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테크, 뭐냐 이건 이건 저기 지금 사람이나 어떤 자산을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그러네요. 그쵸? 예, 보호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탄조끼도 그게 속하겠죠. 그 모바일테크, 자동차, 스포테크, 스포츠, 메드테크, 의료, 지오테크는 지구과학입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있네 여러 가지 있네요. 뭐 교량이나 철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네요. 이런 구조물들, 예, 그걸 지오테크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팩테크는 포장 얘기하는 거죠. 홈테크는 가정용, 그 다음에 아그로테크는 농업용, 빌테크는 건축용,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오이코테크? 예, 환경입니다. 오에코테크, 환경을 얘기하는 거네요. 예. 이런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섬유는 다양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보면은요, 섬유가 안 들어간 부분이 거의 없긴 해요. 제가 이제 앉은 데는 섬유가 들어가 있고요. 예. 사실은 이 책상도, 요거는 보통 이제 섬유는 안 들어갔겠네요. 예. 나무를 보통 들어갔겠네요. 그쵸? 근데 책상도 사실 만들 수 있죠. 섬유를 이용해서. 책상도 만들 수도 있고, 웬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물들은 섬유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것 뿐이죠. 예. 근데 사실은 이 보호장구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탄성을 가지면서 강도를 가지고 잘 깨지거나 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소재를 찾는다 그러면 단연코 섬유죠. 탄수섬유. 탄수섬유를 가지고 파이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이 모형들을 만들 수 있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 식기도 많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미. 자, 섬유기계 설비는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보면은 사가공기, 섬유사가공기 얘기하는 겁니다. 실가공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시작해가지고 이 패브릭을 해가지고 뭐 맨 끝에 가면 있습니다만 뭐 이거는 좀 고차원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LED 소재를 여기다 접목시켜서 섬유를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센싱 섬유 같은 거,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로도 갈 수 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참고하라고 넣어드린 자료에 뭐냐면은 산업용 섬유 설비 분야 주요 연구 인력 현황 그래가지고 각각의 연구원이나 협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들은 주로 뭐냐면 민간 기관도 있지만 주로 정부 출원 연구기관, 정부 출원이라고 하죠. 출원 연구기관들이 주이고요. 거기에 이제 요 관련된 섬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이름입니다. 기업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 물어보면 돼요. 예, 전화해서 이런 거 하는데 이거 정보 얻을 수 있나요?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면 됩니다. 얘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기업을 돕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막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막 전화해서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넣어버리세요. 예. 그럼 잘릴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 뭐 잘리는 거라니까 뭐 그냥 한마디 하는 정도로. 자, 산업용 레이저 가공 장비 보세요. 산업용 레이저 가공 장비도 여러 가지의 그레이드가 있어요. 등급이 있어서 연소파 레이저, 나노초 레이저, 피코초 레이저, 펜토초 레이저 그래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미세한 구멍입니다. 지금. 근데 각각의 레이저 장비가 구멍을 만든 걸 비교해 보니까 펜토초 레이저는 정말로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뚫린다. 가장 나노초 레이저 정말 지저분하네요. 그쵸? 피코초 레이저는 뭐, 예, 무슨 폭탄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나노 단위 그리고 펜토 단위에서 작게 볼 때는 이렇게 뭔가의 가공의 차이가 보인다는 거죠. 레이저 가공 장비가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죠.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레이저 커팅기를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레이저 커팅 머신이에요. 레이저 커팅 머신인데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레이저 커팅 머신 유튜브 찾아보시면요. 신발 밑창을 뚫는 레이저 커팅 머신이에요. 원단을 수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레이저 헤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 움직이는데 정말 빠르게 커팅을 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보통 커팅은 그런 거 이제 섬유 같은 커팅할 때는 주로 이제 도무송을 씁니다. 도무송 팡팡 찍어냅니다. 이렇게. 근데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도무송은 불행하게도 한 판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치지 못해요. 그게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놈은 그냥 최적의 조건의 면적에서 가장 로스를 줄이면서
그 디자인을 내가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찍어내요, 막 얘가. 그러면서 커팅을 해내는데 정말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할 수 있는 게 금속도 커팅할 수 있고요, 목지도 커팅할 수 있고요, 페이퍼 커팅할 수 있고요, 섬유도 커팅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 사람도 커팅이 됩니다. 근데 사람 커팅하면 안 되겠죠. 예.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쓰는 재료 다 커팅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뒤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위원님. 예. 혹시 오늘 과제 하셨어요? 아직 못 하셨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제 하셔야 되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 이전 상세 내용이나 이런 거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기업이 레이저 산업용 레이저 장비를 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기술 이전을 받고 싶어 한다. 특허 같은 거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여기에 전화해서 기술 이전 받으면 돼요. 기술 이전은 기본적으로 정보 출연을 하더라도 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팁을 알고 계세요. 가점 받으려고 이제 특허를 우리가 보통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기술 임대는 가점 요소가 아닙니다. 괜히 돈 내고 기술 임대 받지 마세요. 기술 임대는 임대입니다. 그냥 내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이전 받아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소유주가 이 기업계 돼야지 가점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여기 있는 이 정부 출연료들, 여기들은 당연히 기술 이전을 해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의무도 있고, 근데 무료로 해주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비가 있습니다. 비용 들어갑니다. 미리 고려하시고요. 가끔은 무상 기술도 나오긴 합니다. 예, 나오긴 해요. 내가 만약에 가점이라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냥 집어오라 그러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일단 집어다 넣으라 그러세요. 예, 그래야 가점 받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요 인력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구기관 현황이 있으니까 이 자료 참고하셔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서칭하거나 필요하실 때 이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굴삭기용 어태치먼트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죠? 굴삭기용 어태치먼트는 여러분 흔히 보시는 거 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이 굴삭기가 있는데 이 굴삭기에다 뭘 붙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헤드 보통은 버켓을 붙이죠. 맨 앞에 있는 거. 근데 뭐 크러셔도 붙이고 자석도 붙이고 뭐 그랩이라서 잡는 겁니다. 이거 뭐 많이 붙입니다. 근데 여기 요 자체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센서가 붙었다든가 어떤 그 고장의 징후를 발견하는 어떤 그 장치가 있다든가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쵸? 얘들은 고장나면 참 어렵겠죠. 고치기도 그쵸? 옮기기도 어렵고. 지금 이게 그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가지고 있는 로드맵인데요. 뭐냐면은 자기들이 판매하는 굴착기, 이게 중장비에 센서를 부착해서 이거를 중앙에서 모니터링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게 아까 말한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 개발해가지고 이런 대기업에 팔아도 사실 돼요. 자, 굴착기 어태치먼트는 이런 연구 인력이 현재 있고요. 연구 분야에도 있고요. 연구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기관도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유압 밸브입니다. 이 밸브도 이 자체로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여기에다가 뭔가 붙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압 밸브가 받을 수 있는 한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간다든가 근데 그건 이미 유감수록도 있습니다. 그건 이미 있기 때문에 개발해서 소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고열 유압 밸브 제어 시스템이라서 뭐 이렇게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다, 자동화시켜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이게 많이 발달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주로 해양 플랜트, 즉 해양에서 석유를 시추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기름을 시추한다든가 이런 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한다든가. 근데 우리나라는 유전이 없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분야가 많이 발전을 못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의지한다면 해외 쪽 기업 쪽이 많이 의지하겠죠. 근데 한국에서도 많이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연구기관이나 연구 인력 그리고 기술진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써놨으니까 붙여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료는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다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기 유압 액추에이터. 예. 목이 너무 아프네요. 예, 너무 말을 많이 했더니. 뭐 주로 전기 유압 액추에이터 쓰이는 게 뭐냐면 중장비입니다. 중장비가 뭐냐면 항공기예요. 예, 여기 뭐 별의별 중장비 다 있죠. 그리고 어디에 쓰이냐? 항공기, 전투기죠. 이거 F-35, 우리 랩터라고 부르는 전투기인가요? 예,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예, 이놈도 그 유압 장치 들어가 있죠. 교율 전기 또는 전기 유압 액추에이터는 뭐냐면은 장치가 빨리빨리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 에어버스입니다. A380 비행기를 도매에 들어간 건데,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가장 많이 쓸 때가 뭐예요? 비행기에 보면
이 날개에 보면은 그 움직이는 놈들이 있잖아요. 왜? 예, 보조 날개에 움직이는 놈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놈들을 저보다 폈다게끔 해주는 거죠. 주로는 실린더 형태로 존재를 하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단적인 예를 나오는 거지. 사실은 뭐 자동차도 쓰이고 뭐 선박에도 쓰이고 그리고 또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은 요거 요즘에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뭐라 그러죠, 위원님?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이런 기술이 쓰이더라고요. 실시간으로 해서 이게 뭐 땅이 흔들리거나 뭐 기울거나 그럴 때 실시간으로 건물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정도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무슨 설계라 그러죠? 내진 설계. 예. 그런 기술이 일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예. 저희가 좀 예. 시작했으니까. 아직까지 지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일본이 가라앉을 날을 생각해보면 빨리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일본의 기술을 빨리 흡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은 아주 뭐 그런 설계는 잘 되어 있어요. 일본의 해안가에 있는 집들은 거의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쓰나미를 나고 지진 나면 다 가라앉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만들어 놓죠. 쓸고 지나가다 금방 지으려고. 예,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무슨 나라입니다, 일본. 예. 저도 일본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지진이 언제 나는지 체크하고 갑니다. 예. 자, 여기도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고성능 소형화 트랜스미션. 예, 트랜스미션 뭔지 아시죠? 우리 자동차 분들은 다 압니다. 자동차에 없으면 안 되는 놈이죠. 이게 트랜스미션. 예, 이 동력을 밖에 전달하는 놈입니다. 예, 그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게 아니죠. 힘의 세기에 따라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바깥 회전축과 안쪽 회전축의 속도가 좀 다르죠. 그런 것도 맞춰주기도 해야 되고, 예, 뭐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도 뭐 대한민국은 자동차 그래도 좀 잘 만드는 나라긴 한데 사실 이 세부적인 기술은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독일이나 일본 쪽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거 좀 많이 좀 잘해야 돼요. 이 소형 트랜스미션이 보니까 요즘 많이 쓰이는 데가 지금 많이 좀 활발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항상 한참 유행하는 게 뭐예요? 소형 그 이름 명칭 까먹었네요. 1인용 비어클이죠. 한 사람만 탈 수 있는 그런 그 이동수단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보통 이런 소형 트랜스미션이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아직 많이 좀 이렇게 발전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발달을 못한 것 같아요. 뭐 여기도 이제 기술 이전에 내용이나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자, 준비기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기가 뭔지를 설명하는 글을 넣어놨습니다. 준비기 한마디로 말하면 섬유를 짜기 위해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 이건 경사나 위사라고 뭐 재직하는데 알맞은 상태로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는데 경사 위사 신경 필요 없고요.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준비해 주는 게 준비기다. 준비기란 모든 걸 준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섬유를 직조할 때 만들어 주는 게 준비기입니다. 섬유를 만들 때 이렇게 들어간대요. 섬유 수제가 있고 뭐 섬유 제품이 있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게 준비기래요. 원료가 들어가면 원사를 제작하고 원사를 만들고 나면 재직, 편직, 부직포, 뭐 성형 등등을 하고 그 다음에 염색 가공하고 자수봉제를 하고 섬유 제품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 옛날 기술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거의 기억 안 납니다. 이놈입니다. 봐도 잘 모르겠죠? 예, 똑같이 생긴 놈인데 여기 보면 동그랗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롤러같이 생긴 거. 이놈이 뭐냐면은 원사가 걸려있는 놈들이에요. 원사가 쫙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섬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실건 안실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섬유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제 하면은 그 사이로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짜죠. 그러면 실을 먹으면서 짜게 됩니다. 이놈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실이 거기 들어가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미리 이렇게 잘 정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준비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보통 다른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거긴 한데, 보통 우리가 기계를 제작한다면 기계 제작하면 뭐 합니까? 보통 그 부품을 금속 가공하는데, 뭐, 주조를 하든, 금형을 하든, 성형을 해가지고, 아니면 연말을 하든, 밀링을 하든, 선말을 하든 깎아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기계를 제가 만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알지만, 기계를 만들기 전에 뭘 만드냐면 베이스를 만듭니다. 베이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보통 도메 따라 만들잖아요. 그럼 베이스에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가는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베이스에다 뭘 짜느냐면요. 틀을 짜는다, 틀. 틀을 짜가지고 맞춰놓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자리를 잡아놓습니다. 보통 이제 그 베이스 짜는 과정이 이 준비기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베이스를 잘못 짜면요.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간다. 기계가 엉뚱한 기계가 돼요. 잘못하면은. 그리고 사실은 그 기계들은 대부분이 뭔가 제조하는 기계들은 시차를 노리는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시차. 보통 일반 생산 기계들은 그래요. 시차를 노리는 장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시차를 잘못해가지고 앞에 공정이 끝나지 않는데 뒤에 놈이 막 날아옵니다. 그래서 막 지들끼리 대형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그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비쌀 것 같아요. 이 준비기에서 제대로 뭔가 준비가 안 되면 직조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준비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섬유 관련된 뭐 제조 기계들은 우리나라 잘 만들죠. 뭐 수입도 많이 했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해서는 좀 선진국 중에 하나긴 합니다. 별로 쓸데없어 그렇죠. 지금은 보면 그래서 이 연구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준비기 장치나 준비기 공정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한국 섬유기계융합연구원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데서 이미 많은 것들을 연구해놨고 우리나라는 그 섬유 단지도 있죠. 섬유 특화 단지도 있죠. 예. 염색 가공기 이놈입니다. 이놈이 염색 가공기예요. 예. 염색 가공 말로만 들어도 참 뭔가 어려울 것 같은 염색 가공인데 예. 저는 머리 염색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예. 한 달에 2번째 염색하니 지쳐가지고 이제 안 합니다. 근데 섬유 염색하는 거 여러분들 그 보면은 아시겠지만 염색하는 단지가 있죠. 보면 되게 지저분합니다. 그 동네. 지저분하고 오피스 처리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잘 안 되고 막 그런 것도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하죠. 사실은 염색하는 것 자체보다 나는 오피스 처리하는 걸로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섬유 염색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는 화학물이나 이제 그런 오피스물들을 잘 처리해서 왜 2차 에너지 쓴다든가 하는 그런 거 예,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런 가공을 거쳐서 염색 가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상담할 때 뭘 좀 알아야 상담을 하죠? 요런 정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섬유, 천연 화학 섬유를 하면 염색 가공을 하고 방적 화섬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사염색 가공, 실 염색 가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편물을 짜고 직물 염색 가공을 하고 의류를 만들어서 제품 염색 가공을 한다. 염색 가공이 여러 가지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단계네요. 그러니까 한 번 원료만 염색하다 끝나는 게 아니네요. 마지막까지 염색을 하네요. 참 대단합니다. 예. 존경스럽습니다. 염색 가공 공장에 있는 분들 좀 존경스러워요. 냄새 엄청 나는데 어떻게 연주되는지. 자, 염색 가공기 시스템 분야의 핵심 키워드가 이러래요. 친환경적 시스템이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이고 산업용 섬유 수요 증대 그리고 공정의 IT와 다양한 응용 시스템화. 예, 몰라서 하는 게 아니죠. 예,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더 독특한 아이디어를 넣느냐 그 차이입니다. 염색 가공하는 거, 예, 뭐, 이 자료는 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색 가공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나 연구 분야, 연구기관들, 그리고, 관련된 출연연들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너무 오래 했네요. 예. 보통 1시간 하면 딱 끝내는데, 1시간 20분이 다 되네요, 지금. 예, 주체하고 나갈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달이죠. 다음 달 2월 22일입니다. 예, 금요일 날 오후 4시에는 산업기술동향에서 항공우주. 뭔가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우주선을, 예, 쏘아 올립니다. 예, 아직 뭐 잘 못해요. 제가 볼 때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아직 한참 떨어져 있는데, 뭐 잘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우리가 인공위성도 몇 대 발사하고 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상용화 시켜서, 돈 받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팔 정도의 수준은 안 되잖아요. 현재 쏜 게. 대부분 다 아직까지는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도 이제 많이 그런 분야에 집중을 해야겠죠. 근데 중소기업이 어떻게 인공위성을 만들겠어요? 못 만들죠. 로켓을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죠. 거기에 들어간 부품이나 그와 관련된 파생산업들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제가 말하면서 너무 좀 딴 데 많이 새긴 했는데 가끔 혹시 그게 싫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오늘 딴 데 새지 마시고 제 시간에 끝내주세요. 그러면 제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요일이네. 금요일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